내용은 이 베네수엘라 문제를 조금 더 오늘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반도에 살지만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생각하는 그런 힘을 계속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중진류 공급, 그리고 미국의 이익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패권 확장 문제, 이런 부분과 오늘 함께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으면은 이제 소위 원유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서 중국이 베네수엘라하고 거래를 어떻게 해왔는지, 베네수엘라의 원유의 80%를 중국이 수입을 했으니까 이제 미국이 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과장이 아니고 진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현재 AI가 지원하는 코딩,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AI 코딩을 지금 이제 이런 엔스로픽사의 신모델인 오푸스 4.5라는 그런 코딩 전문 AI 모델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써보고 야 이게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또 오늘 보시는 분들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AI 코딩을 이용해 가지고 일상생활이나 직업에 적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구나. 자연어로서 프로그래밍을 짤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저도 깊은 지식은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오늘 방송에서 한번 다루고 다음에 시간을 좀 내 가지고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국 문제부터 차근차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천 헌금 루트가 이제 웬만큼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헌금을 누가 받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천을 목표로 돈을 제공했는데 이 정치 헌금을 받았다는 그런 투서가 이수진 의원이죠. 판사 출신에 이제 그분한테 전달돼서 이제 그것을 당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있던 대표실에 전달했는데 그 전달받아서 확인을 한 사람이 지금 이 청와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김현지 씨네요. 그러니까 뭐 정당이 겉으로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비교적 단출하지 않습니까? 당대표실에 김병기 전 의원이 두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아주 구체적인 그런 경위나 이런 부분들 일시가 적힌 그런 단언서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인 당시에 이수진 씨 맞죠? 이수진 씨. 그분이 이제 전달했는데 그걸 이제 문경계 당대표실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김현지 씨가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다뤄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김현지에 전달됐다는 김병기 돈수수 탄원서를 누가 묵살했나. 이제 이게 사건이 중요한 것이 당시의 당대표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게도 이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부분은 특별하게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 물러나는 강선우 의원이 저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밝힌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민주당 전 의원은 아마 이수진 의원 같습니다. 2023년 12월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3천만 원 수수료를 제보하는 탄원서를 아마 1,500만 원씩 두 사람한테 받은 모양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실에 전달하면서 김현지 보좌관과 소통했다고 주장했다. 이게 아마 최신 이야기 같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하고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 가지고 잘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후보가 되지 못했는데 탄원서를 살펴보고 있냐고 전화하자 김현지 보좌관은 당대표에게 보고를 했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윤리감찰단으로 넘기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다. 이제 이거를 뭉개지 않았으면은 전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2024년에. 그죠? 녹취록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탄원서가 후보검증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넘어갔고 관련 의혹은 묻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번 김현지 공천 헌금과 관련된 이 사건의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이 있는 겁니다. 당대표실. 그리고 이제 김현지 지금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김현지 씨가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탄원서를 받은 인물인 거죠.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당대표 시절에도 실세를 통했다. 야당에서는 구체적인 공천 거래 제보를 문갤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김현지 보좌관일 뿐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의심을 가졌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강 의원이 물러날 때 마치 억울하다는 그런 내용의 문장을 올렸기 때문에 글이라는 것은 심사숙고한 다음에 쓰지 않습니까? 말은 뭐 간혹 이렇게 내뱉을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글을 제가 오래 써온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은 행간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의심을 한 겁니다.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2024년 총선 때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반 이재명계를 탈락시키는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에 앞장섰다. 예. 그리고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물러날 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당청 관계에서 균형추로 역할을 해왔던 그런 원내대표가 물러나기 때문에 상당히 현직 대통령이 좀 곤혹스러울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탄원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당대표가 관련이 된 거죠. 물론 뭐 이 사건도 다 덮을 겁니다. 덮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논평 대상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뭐 이제 한국에서 권력형 비리나 이런 부분들은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도 이제 뭐 거의 해체 수준이니까. 이런 체제가 이제 오래 간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조금 암담하죠. 모든 사건들이 다 권력형 비리가 묻히는 사회가 되니까. 이제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했는 윤석열 정권 관련 의혹이 남아 있다면은 정권이 장악한 검찰 경찰이 수사에 보완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 통용되어 온 사법원칙을 거꾸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하게 되면은 이번에 공천 헌금권 전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이 관여된 사건이 바로 당시에 당대표실하고 직결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실질적으로 권력을 모두 다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묻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런 체제가 수십 년이 가게 되면은 한국에서 권력형 비리는 이제 모두가 다 묻힐 가능성이 있고 완전히 그냥 우리들 세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서해 피살 해양수산부 공무원 되시는 분이 이제 피살을 당했는데 이걸 이제 국가가 이제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다 묻어버리는 거죠. 묻어버리고 이렇게 자식들이 지금 이제 커가고 있는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월북자로 몰았지 않습니까? 그 월북자로 모는데 당시에 국정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깊게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 그걸 전부 다 이제 덮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 생각하게 되면 참 어이가 없고 기막힌 일이 된 건데 뭐 이게 지금은 이제 이분들 상황이지만 재수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국민들 개개인이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서해 피살 반쪽 항소 검찰 하나마나 항소 검찰 공소청 역할도 포기한 건가 뭐 이런 나라가 되는데 뭐 언론사들도 크게 역할한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참 제가 이분이 이제 이 형님 되시죠. 가족 사이에 이제 우애가 굉장히 돈독했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아마 목포 해양수산고를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 상황을 굉장히 잘 아는 거고 동생도 아마 해양수산고를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뭐 가족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앞으로. 가족들이 살기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몇 년 정도 그렇게 생업을 제쳐두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사건도 이제 검찰이 이래서 욕을 먹는 거고 결국 이번에 이제 검찰이 해체가 된 건데 뭐 검찰에서는 애를 쓰는 분들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을 잡아서 벌을 주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은데 이제 한국 검찰이 결국은 뭐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는데도 검찰 출신들이 큰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들이.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일찍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고로 잘 수행하는 상태가 모여서 사회정의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의란 것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하는 공병호란 사람이 자신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게 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것이고 옆에 계신 분도 그렇게 하면 정의가 되는 것이고 아주 소박한 정의죠. 그게 이제 공적기관들이 다 무너진 거죠. 판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이적죄로 몰지를 않나. 여러분들 그거를 이적죄로 몰고 가는 내란 특검이나 전부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부정의가 일상화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서해상에서 여러분들 북한 측에 의해 가지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표류 끝에 무참하게 죽었는데 그걸 전부가 공권력이 동원해가 여러분 그걸 다 덮은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시퍼렇게 눈이 살아가 여러분들 성장하는데 그 자식들의 앞날에 그냥 아버지가 월북자다 그렇게 여러분들 덮어버린 겁니다. 만일에 이렇게 형님도 안 계셨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덮어졌을 겁니다. 세상이 무슨 이런 세상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 이래진 씨 형님 되시는 분이 야 이분은 참 의협심이 강하구나 그냥 적당히 타협해 가지고 돈 좀 받고 그랬으면 되는데 도저히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거를 이번에는 검찰이 전부 다 덮은 겁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 역할을 못한 거죠. 제가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나라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썩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한대가 없는 겁니다. 제가 성한대가 무슨 애국투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판사가 밥값을 하고 검사가 밥값을 하고 대법원장이 밥값을 하고 선관위가 이런 밥값을 하고 밥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밥값을 하는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그냥 머릿속에 안 오르는 겁니다. 정치판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저 양반이 밥값을 하고 있다, 이게 거의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항소를 했는데 현직 국회의원하고 이름 다 빼준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발표한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하고 사건의 본질인 반인도적 공무원 피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은폐 혐의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게 국가가 맞냐 이야기죠. 저는 애시당초 한국의 역사를 수탈의 역사로 보니까 조선조 여러분들 전해오는 전래동화가 전부가 다 관청이나 양반이 수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대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겁니다. 각자가 알아서 보호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놈들 이렇게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도 은폐를 하고 월북자로 몰고 그것이 억울해서 여러분들이 형님 되는 분이 나서 가지고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억울한 걸 풀어자. 이번엔 전부 다 판사까지 다 동원돼가 여러분들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수사 발표 내용의 적법성만 다루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축소돼 버리고 만 거죠. 정의가 완전히 죽은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정의가. 나라에 왜 충성해야 되는지, 국민의 의무를 여러분들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은폐 혐의를 포함해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 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중앙지검장을 와가지고 이번에 덮어버린 겁니다. 검찰 수뇌부가. 그러니까 이 보면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야, 이렇게 나라가 가면은 앞으로 어디까지 가겠냐.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가 돼서 20년 50년을 가게 되면은 지금 일하는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문제가 안 되겠냐. 지금 베네수엘라 문제가 우리 문제가 안 되겠냐. 그렇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정의가 밥을 먹여주냐 이렇게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익에 충돌하는 국가나 사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나 명목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사회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사회가. 그것을 공적 기관들이 앞서가 전부 다 파괴를 하는 겁니다. 자국민이 피살도 그냥 피살이 아니고 불타 죽은 사건들을 전부 다 덮고 자식들 앞날의 이름들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월북자로 몰아붙이는 사건을 전부 다 은폐하는데 판사 검사들이 전부 다 이름들이 이렇게 힘을 더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1심 무죄가 나오자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겼다.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가 사실상 조작 기소다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에 이렇게 둔감해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망가지겠습니까? 이미 어마어마하게 망가졌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 실망을 많이 했죠. 이게 치유되기 어려운 나라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한 경우는 이게 법을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총리하고 대통령이 수사지휘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무너지자 해서는 안 된다고 법이 엄격히 제한하는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수행한 셈이다. 나라가 정상이면 대통령과 총리가 탄핵이 돼야 될 사안인 거죠. 수사의 월권 행위를 행사한 거니까. 검찰이 무너지자 이런 일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서해상의 피살 사건에 하나마나 항소를 지휘한 사람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과거에 대검 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도록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 생각에 아침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뭐 한국 문제 다루면서 조금 비관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알던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제가 젊은 날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생각했던 더 나은 나라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대한민국이 없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나라를 여러분들 그냥 붕괴시키는 암세포하고 같은 거죠. 부정의가. 이제 검찰까지 없어졌으니까 모든 종류의 권력형 비리가 다 여러분들 횡행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정의라는 것은 각자가 자신에게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 참 그 정의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좋아합니다. 한 사람이 정의를 수행하는 실행자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소명을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정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위대함을 향한 열정이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과정인 거죠. 자, 여러분 이번 세대는 참 부끄러운 세대인 겁니다. 예. 저를 포함해 가지고 이번 세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한국인 앞날에는 고생길이 끝없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윤 대통령이 참 너무나 가혹하고 딱한 사정을 마음 아파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은 시간 선호도가 대부분 높기 때문에 다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죠. 다음을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려면은 숙고를 해야 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숙고하기는 너무나 바쁜 세상이니까 지금이 즐겁고 유쾌하니까 고생길이 끝없이 펼쳐지겠죠. 여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올가미를 벗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김광일 논설위원이 썼는데 김광일 논설위원이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했네요. 전라북도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58년생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많고 뭐 요즘에 잘 나가지 않습니까? 뭐 중절 못 쓰고 글을 읽다가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구역질이. 여러분 저는 책을 한 200권 정도 쓴 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은 이 양반의 수준이나 저희 같은 걸 다 아는 겁니다. 야, 이런 거를 글이라고 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겁니다. 토요일 날 광화문 직회개틀 지나는데 데모가 심해 가지고 이 뭐 사람들이 한국의 보수가 배신자 올가미에 걸려든 것 같다.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뭐 윤어게인도 다르지 않다. 보수는 결국 자기 모순의 늪에서 허우적대 있다가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에게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족이 죽어나가더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는 이런 엄청난 석유를 가진 나라지 않습니까? 국민이 헐벗고 국민의 3분의 1 정도 여러분 나라를 떠나더라도 끝까지 나라를 뭡니까? 망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인 겁니다. 인간. 그래서 나는 인간에 대해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교체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순간 국민들은 오롯이 노예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다를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국민을 옥죄고 수탈하고
그게 이런 인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먹고 사는 전문직이나 지식인들, 경찰, 검찰, 판사들이 수없이 등장하죠. 그렇게 해서 국민의 통제를 벗어난 권력이 20년 30년 40년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란이 47년째고 이번에 여러분들 망한 베네수엘라가 여러분들 24년째인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가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이익에 충실하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을 하고 본인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을 수탈하는 그런 쪽에 손을 쓰거든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정선거 올가미도 마찬가지다. 김광일 씨 글 쓰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외면하더라도. 그러나 사기를 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식인이 글을 이용해가 여러분들 사기를 치지 말아야 되고 조작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김광일 논술위원이 글을 안 쓰는 까지 저는 이해한다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올가미도 마찬가지다. 내 앞에 700쪽짜리 부정선거 해부학이라는 책이 있다. 두툼하다. 전직 현직 교수 검사위원 등 5인이 쓴 공동저서다. 핵심 근거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결과가 대수의 법칙이 어긋나는 것이다. 이 법칙은 표본 집단과 모집단이 균질한 경우만 해당된다. 책이 틀렸다. 그러나 부정선거 음모론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인 겁니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불문학과를 나왔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 다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인이란 그런 모집단에서 4박 5일 사이를 뜨고 표본 집단 1과 표본 집단 2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표본 집단 1과 2의 통계적 특성은 같아야 되고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궤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걸로 봅니다.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어려워질 걸로 봅니다. 왜? 거짓말 때문에, 사기 때문에, 조작 때문에 당대에 전부 다 해먹고 가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살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깜깜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한국의 언론의 평균 수준일 겁니다. 음모론은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 아무리 반대 증거를 들이대도 그것 또한 음모가 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박힌 지 5세기가 흘렀건만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국제지평설 연구학계는 회원이 수천 명이다. 여러분 잘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때문에 선거는 과학입니다. 선거는 사회과학의 대상이고 통계학의 대상이고 선거는 그냥 과학입니다. 과학. 선거는 기우제가 아닙니다. 제가 5년간 여러분들 한국인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뜻을 못 이뤘는데 그리고 저는 손을 털었습니다. 당신들이 선택했으니까 그냥 당신들이 책임지는 거다. 당신들이 책임지고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꾸 우연한 선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나라를 여러분들 이끄는 것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2007년도에 하마스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지금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고 차베스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박살이 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는 데이터지 않습니까? 데이터.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여기 보니까 어김없이 전주고등학교를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찾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 논리가 어떠냐 하면은 이 양반이 어디 출신이냐 이제 그게 생활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어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방송 못 보시면은 어제 나왔던 이 방송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일생일대의 기회 최신 연구 보고서. 이거는 놓치기에는 너무나 이런 귀중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제가 비트코인에 이런 관심을 가지면서 가장 최고의 이름도 석학이다 이렇게 하면은 천체 물리학 박사인 스테픈 페레노드 박사가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그죠? 어제 방송에서 갓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여러분들 가지고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를 하나 공개를 했죠. 이분이 뭘 했는가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비트코인의 성장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성장 규칙이 시간에 5.74배에서 5.8배처럼 성장하는 맥법칙 규칙을 따르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무작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맥법칙 체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맥법칙을 따라서 비슷하게 성장해 간다는 것을 이분들이 찾아낸 겁니다. 이분들이 파워로를.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뜬금없이 비트코인을 소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런 게 이제 결론인데 나이가 들수록 가격이 일정하게는 대략 한 39% 정도 성장하는 겁니다. 매년 척도불변의 맥법칙 특성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10번을 토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 요약해 놓은 걸 보면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 곡선 이런 게 나왔는데 마지막에 뭐가 나왔습니까? 36만 개의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밝혀낸 수학적 확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 2025년까지 36만 3,821개라는 방대한 주간 데이터 쌍을 추출하여 만든 결과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료라는 겁니다. 36만 개가. 그럼 제야 H님이 도움을 준 대한민국 선거 결과는 뭐냐. 선거마다 거의 5천만 개 데이터셋입니다. 5천만 개.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웃었던 것이 야 이게 36만 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는 건데 과거에 제야 H님 여러분들 도와준 게 사전투표 당일투표를 다 합치면 선거마다 한 5천만 개 이상 정도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그걸 10년대 선거를 대부분 다 분석한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걸 다 덮으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그걸로. 자 그러면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세월 가보면 이제 알겠죠. 윤 대통령 고생하는 거 절대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고생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예고편인 겁니다. 예고편. 선거마다 5천만 개의 데이터가 분석이 된 겁니다. 5천만 개 데이터를 분석해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됐다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냥 알아 살아라 이야기죠. 36만 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열흘 내가 설명한 겁니다. 이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과거의 결론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투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하면은 돈을 잃는 겁니다. 무식하면은 돈을 잃는 거죠. 세상사가 다 그런 겁니다. 무지하거나 주의 의무를 주의 의무를 갖고 여러분들 유심하게 보지 않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적어놓은 거 이것은 비트코인의 성장이 누군가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척도불변의 맥법칙이라는 매우 견고한 수학적 토대 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5천만 개의 데이터가 주는 수학적 확신. 여러분 모든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은 목표가 꼭 같지 않습니까?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좁게는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고 더 정교하게는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고 더 한 걸음 나서 공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분은 뭘 찾아냈느냐. 스테판 박사는 36만 개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비트코인의 성장 추세선을 결정하는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몇 법칙에 따른 장기 성장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공병호가 뭘 발견했습니까? 제야 H님의 좀 5만 개의 이름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패턴과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모르겠다. 그럼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그러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36만 개도 어마어마한데 5천만 개를 여러분들 수십 개 여러분들 선거를 분석했는데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알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 방송하면서 약간 언짢았던 겁니다. 야, 이게 나이가 지금 여러분들 67, 68이 돼 가지고 이런 헛소리들을 떠드는 겁니다. 김대중 주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자식들이 지금 나이면 한 40 정도의 아들 딸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 딸과 아들 딸의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아들 딸과 손자 손녀만 고생하겠습니까? 손자 손자의 이름 손자 손주도 고생 안 하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저는 손을 틀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보면서 하도 한심해 가지고 야, 너 자식들 좀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그 정도로 정리하고 세계 문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별짓이 다 일어나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한국인이 가난해지는 그거는 한국인의 문제인 거고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 겁니다. 세계 GDP 가운데 여러분 한 3% 차지하는 나라니까. 전번에 대만에 가가 이런 구글 사람 함께 한국인 출신의 구글 직원 함께 대만에 근무한 사람들 함께 왜 여러분들 구글 본사를 한국에 안 짓느냐. 왜 그곳에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가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각자 알아서 하고 일한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지만 다 그 사람 선택의 몫이고 그 사람들의 조상들의 선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런 죽을 고생을 하도록 우고 차베스를 지지했던 전 세대의 문제지 않습니까? 인생은 가혹한 거고 본인이 선택하면은 그냥 책임지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삶이고 그게 나라의 운명인 겁니다. 여기 세계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한국인이 역주행을 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트럼프 독트린인 겁니다. 시대를 잘 읽어야 되죠. 지금도 한국 시민들 보면 여러분들 트럼프를 전부 다 까고 베네수엘라 여러분들 이번에 개입한 것 두고 말들이 많은데 한번 보시죠. 한반도의 지식인들이나 식자층들은 항상 시대 변화에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군한 개구리 역할을 했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제임스 쇼 박사처럼 이렇게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대부분 다 반 트럼프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미국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이런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 읽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학자들은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잭슨주의로의 전환, 뉴딜 정책 또는 레이건 혁명만큼이나 미국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굉장히 후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월스트리트는 언제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전부가 월스트리트를 대부분 다 엔티인 겁니다. 트럼프한테. 트럼프 독트린은 먼로 독트린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드 파워, 경제적 민족주의 그리고 성장을 지지하는 국내 정책이 결합된 미국 권력의 새로운 조직적 틀입니다. 이렇게 예리하게 보는 겁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이 선택하실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소개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내가 이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규칙 기반 질서를 제재, 관세, 표적 공격,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에서 보듯이 결정적인 군사행동이 뒷받침된 협상과 결합된 더 거래적이고 세력권 중심의 시스템으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독트린은 세계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강조하고 있고 무역 패턴이나 자본 배분, 에너지 및 전략적 원자재의 지정학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냥 기다린다고 사라지지 않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단절로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한 분께서 제가 국민연금 34년을 부었는데 저는 기대도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계속 저는 떨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 200만 원을 받으면 상당히 가치가 있죠. 원화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여러분들 200만 원이 100만 원 가치가 가진 겁니다. 거기서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런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기대를 안 가지는 겁니다. 오늘 댓글을 그렇게 남기셨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인식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평가를.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을 위해 가지고 질서를 재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섭섭하고 여러분들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나 미국 대통령 미국 생각하고 한국 대통령 한국 생각하고 그게 세상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잭슨주의라는 것이 뭔가 하니까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의 정치 철학에서 유래한 사상으로 트럼프 정치 스타일의 뿌리로 평가되고 반엘리트주의입니다. 기득권 정치나 관료 집단보다도 보통의 미국인의 목소리를 우선합니다. 강력한 민족주의, 미국 내부의 단합을 강조하고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을 때는 매우 공격적이고 압도적인 내용을 서슴지 않습니다. 실리적 대외 정책, 복잡한 국제 구분보다도 미국의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적에게는 가차없는 힘의 논리를 적용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개입할 여러분들 동기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 개입할 여러분 동기는 크죠. 바로 미국의 뒷마당이고 미국의 에너지 수급에 결정적 역할을 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입한 겁니다. 그럼 트럼프 독트린이 뭐냐? 먼로 독트린급 이상 과거 미국이 서반구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금지했던 먼로 독트린처럼 미국 역사에서 독자적이고 강력한 지위를 가집니다. 경제적 민족주의, 거래적 외교, 힘을 통한 외교,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제임스 온 박사가 우리가 미국을 현지인처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판단하는 거죠. 제임스 온 박사가 대단히 트럼프 노선 트럼프 에코노믹스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정확한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긴 글을 썼네요. 트럼프 독트린 베네수엘라 그리고 강달러의 부활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직접 개입하게 된 부분에 대한 이유와 전후 맥락을 대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제임스 온 박사가. 이 글은 달러 패권의 종말이란 시장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트럼프 독트린이 오히려 에너지와 전략 자원을 매개로 달러 지배력의 재설계를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킹 달러가 끝났고 미국도 이제 힘이 없어져 가지고 중국이 부상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세세 쪽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그렇게 오판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아니야. 미국이란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니까 트럼프 여러분들 정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중국 쪽에 여러분 줄을 서 가지고 눈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줄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판세를 결정하는데 특히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를 다시 달러 결제 체제와 제재하에 편입시킴으로써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지적이지 않습니까? 블릭스의 탈달러화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석유 달러 체제를 현대적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트럼프가. 결론적으로 미국은 전통적 에너지 통제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서 비트코인 등을 보완제로 삼는 동시에 달러를 여전히 세계 유리의 핵심 결제 및 담보자산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 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거기에 맞는 외교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인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구분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패짝을 둘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각을 여러분 정리해 준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킹 달러 종말론에 대한 반박과 달러 재설계, 현재 월가와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탈달러화 및 블릭스 부흥론은 지나치게 매혹적이지만 실체와는 거리가 멉니다. 정확하게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독틀리는 달러의 퇴장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전략 상품을 중심으로 달러 지배력의 근간을 더 공고히 재구축하는 전략입니다. 베네수엘라 달러 패권 복구의 전략적 요충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 확대를 넘어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를 다시 달러 중심의 에너지 결제 및 제재 체제 속에 기속시킴으로써 경쟁 통화 체제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여러분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제국들의 정책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읽는 거죠. 공부를. 선입견을 갖지 않고. 1970년대 석유 달러 아키텍처의 현대적 부활, 현재의 행보는 1974년 헬린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맺었던 석유 대금의 달러 결제 및 미국제 재투자 모델을 재현한 것입니다. 위안화나 유로화로 원유를 결제하려던 베네수엘라 다시 미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화석연료 결제 통화는 여전히 워싱턴이 발행한 달러뿐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미국 내에서 여러분들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정확하게 이런 개념을 피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블릭스 탈달러화 프로젝트에 대한 치명적 타격, 베네수엘라는 비달러 결제와 병행 금융 인프라를 실험하며 반달러 질서의 상징적 역할을 그동안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금 보유국의 통제력을 재확보함에 따라 블릭스가 추진하는 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통화단위는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큰 그림을 여러분들 우리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포섭한 하이브리드 지배력, 트럼프 팀은 미래의 통화체계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동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가장 빨리 신속하게 여러분들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달러로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달러 시스템과 나란히 작동하는 병행 예약 자산이자 결제 수단으로 수용하여 달러 중심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라 합니다. 이런 데 대한 관념이 한국의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결론, 관리되는 통화 패권의 지속, 결론적으로 킹 달러는 죽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깊은 유동성과 강력한 제재 능력을 갖춘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독틀리는 에너지 요충지를 달러 패권을 지키는 도구로 활용하는 관리되는 패권 전략이고 이것은 당분간 달러가 무역과 금융의 절대적인 중심에 머물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견해를 동의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개입할 수 있지만 한국은 미국이 한국에 개입해야 될 동기가 없습니다. 동기가. 자, 여러분 다음은 베네수엘라 충격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끈적끈적한 중진류가 대부분이죠. 중진류를 여러분 정제하려면 특수한 그런 정제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정제 시설을 가장 많이 가진 곳이 멕시코만
지금의 이제 미국만이라고 불리는 텍사스 휴스턴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가 중진류 정제를 위한 시설들이 가장 많이 포진이 돼 있죠.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제 이미 입증된 전 세계의 원유 보유량입니다. 여기 베네수엘라가 아주 많습니다. 3,200만 배럴 정도 갖고 있는 연산. 연산이 아니고 여러분들 3,200만 배럴 정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네수엘라가 남미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석유를 많이 갖고 있는데 국민들 3분의 1 나라를 떠나야 될 정도로 했으니까 정치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란도 여러분들 1,570만 배럴 정도를 갖고 있는데 나라가 이러면 식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이러면 죽을 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중진류가 엄청나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필요 안 합니다. 별로. 일본만 지키면 되죠. 일본 대만 라인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런 끝까지 미국하고 함께 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경질류하고 이런 중진류는 특수한 밀도가 높아서 대단히 끈적끈적한 그런 상태의 여러분들 원유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진류가 많이 나는 곳은 지질학적으로 아메리카 대륙, 베네수엘라, 캐나다 이거를 여러분 가장 잘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미국 걸프 연안에 노후화된 중진류 전용 정제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일대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혜택을 본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은 여기 베네수엘라가 3,030억 배를 원유 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이 아주 중진류 헤비 크루드 오일 이거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텍사스의 휴스턴 인근에 중심으로 해서 6개의 시설이 아마 포진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오브젝트 제로라는 분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잘 설명을 했네요.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걸프 멕시코만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등장하고 나서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꿨죠. 이 안입니다. 이게 텍사스 연안에 이제 이런 시설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베네수엘라 개발의 진정한 성자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더불어 미국 걸프 연안의 정유 공장들입니다. 대부분 텍사스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 확대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거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될 핵심 주체들입니다. 미국의 셰일 붐은 경질류를 대량 생산했지만 기존의 많은 미국 정유소들은 중진류 정제에 최적화된 노후시설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자국 경질류를 수출하는 동시에 시설에 맞는 중진류를 해외 수입해야 되는 구조적 불일치를 그동안 겪어왔습니다. 향후 50년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한 것과 같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매장량은 전량이 중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유시설의 수요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번 개발을 통해 미국 정유시설들은 약 50년 동안 안정적인 원료 공급원을 확보해서 산업의 미래를 보장받게 된 겁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이름들 개입의 이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개발한 주요 기업들의 본사가 대부분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본과 설비 투자가 이 지역으로 집중될 것으로 봅니다. 텍사스는 해상 안전이 보장된 항로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고 동시에 해외로 더 많은 에너지를 수출한 강력한 에너지 허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석유의 보조고에 의존하고 있던 쿠바가 이번에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정유 기업 중에서는 발렐로가 가장 직접적인 수익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지난 1년간 이 같은 에너지 붐에 대비해 막대한 자본을 축적해 왔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급격한 퇴진이 가져올 정치적 충격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거대한 에너지 산업의 부흥에 대한 깨달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두라 정권 교체를 넘어서 글로벌 에너지 지형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석유 자원의 확보와 통제, 이게 이제 또 주요한 이유 가운데 이번에 개입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부가 미국 석유 기업들의 이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시킨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미국 걸프 연안 정유소들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여러분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 석유의 80%가 중국으로 수출됐으니까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목줄을 죄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결국은 장기 집권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란이 여러분들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한 1000만 명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만 여러분 팔아도 웬만큼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마두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해먹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당 지배체제라는 것은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딴 거 없는 겁니다. 뭐 혁명이 어떠니 김정은이가 여러분 하는 게 전부 다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푸틴이 뭘 하는 겁니까?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동 국가 중에서도 이란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자동차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공업 기반이 되어 있는 거죠. 국토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다 석유가 무진장 나옵니다.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식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테헤란을 비롯해서 지하수를 워낙 많이 뽑아가지고 나라의 기반이 계속 가라앉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신정 정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자기끼리 해먹는 겁니다. 해먹으니까 국민들은 죽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국민들이 정치 권력의 교체를 할 수가 없으면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그걸 민주주의라 부르든 자유민주주의라 부르든 인민민주주의라 부르든 뭐 공산주의라 부르든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해먹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번 방송을 다루는 것은 궁금했습니다. 정치가 종교에 포획된 이란 안보 경제 동시에 와르르 인남식 국립외국은 교수가 있다. 중동 정치를 오래 한 분이니까 중동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이란 문제를 지금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란 문제를 그러니까 정치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이분 이야기가 이란이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중동에서 손꼽힐 정도의 나라고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고 있고 석유와 가스만 내다 팔아도 우라늄도 이런 자체 생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항공기 정비 분야는 러시아 중국도 협력을 뛰어나고 그렇게 이번에 드론도 여러분들 러시아에 많이 수출하는데 드론 기술도 전부 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핵물리학자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4년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비교적 큰 탈 없이 하고 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선거 자체가 형식화돼 버렸기 때문에 종교 권력이 전부를 다 장악한 겁니다. 선거가 있고 없고는 이런 중요한 건 선거는 요식행위가 돼버려. 아니 북한에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요식행위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걸 갖춘 나라인데 식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고 집안이 여러분들 꺼져 가지고 테헤란을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정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정치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공정선거를 통해 정치 권력을 교체할 수가 없으면 누구든지 이런 운명에 여러분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중동 정치 전문을 하신 이 교수분은 종교에 포획된 정치 때문이다. 그런데 뭐 다른 이야기
뭐 이 다 좋은데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신정 정치를 표방해 가지고 일당 장기 지배 체제가 성립이 된 겁니다. 한 47년 정도. 선거는 형식화돼 버린 겁니다. 누가 되더라도 종교 지도자가 3권을 장악한 겁니다. 사법권 정치권 전부를 대통령도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는 어느 나라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매번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선거는 있는 겁니다. 선거는. 이란도 선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선택된 대통령을 자를 수 있는 사람이 뭐죠? 최고 종교 지도자가 다 자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종교에 포획된 정치 때문이다. 뭐 이런 거지만 제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당 지배체제 때문에 이란이 어렵게 된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가. 뭐 혁명 수출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전부가 여러분들 이란에 혁명을 수출한 겁니다. 47년 동안 권력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형식적 민주주의가 된 겁니다. 호메니가 여러분 10년을 지배하고 지금 알리 하메네이가 여러분 36년을 지배한 겁니다. 46년 동안 체제가 견고하게 유지된 겁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형식적 민주주의, 권위주의 체제, 일당 체제 뭐 이런 이름을 다양하게 붙일 수 있겠지만 결론은 뭔가 하니까 권력 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고 결국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려하게 여러분들 중동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놓더라도 내 눈에는 뭡니까 47년 동안 신정 정치를 표방한 일당 지배체제가 유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라가 그냥 골로 가버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차남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이란 사람들이 다른 중동 사람들하고 달리 잘생겼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활동하는 이란계 과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분야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아주 외모가 좋죠. 과거에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러니까 공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그냥 그게 정발돼 버리면은 그걸로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한국이 어렵게 되든 아무도 동정 안 하는 겁니다. 다 각자 삶을 사는 거니까. 진아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야 이게 이제 진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거의 혁명입니다. 혁명. 가장 어려운 분야 가운데 하나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